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0일 금요일 JTBC 뉴스 아침엔 시작합니다. 4.15 총선의 사전투표가 오늘 새벽 6시부터 시작됐습니다. 내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3,508개 사전투표소에서 진행됩니다.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투표소에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을 비롯해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사전투표율은 전체 투표율을 예측할 수 있는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16년 20대 총선의 사전투표율은 12.2%에 그쳤지만 2017년 대통령 선거 때는 26.1%, 2018년 지방선거 때는 20.1%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에 감염돼 치료를 받은 뒤 완치 판정을 받았지만 검사에서 다시 확진된 환자가 전국적으로 70여 명이 나온 가운데 서울에서도 이런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강남구의 30대 여성이 퇴원을 한 뒤 자가격리 중에 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건데 방역당국은 이들의 전파 가능성을 조사하면서 격리 해제 뒤 환자의 관리 대책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역유입되는 코로나19 환자가 계속해서 늘어남에 따라 정부가 외국인의 국내 유입을 줄이기 위해 오는 13일부터 90개국의 무비자 입국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단기 비자의 효력도 잠정적으로 정지됩니다. 외교관이나 항공기 승무원, 일부 기업인 등은 예외적으로 비자 면제가 유지됩니다. 코로나 확산세 속에 미국 중앙은행이 2조 달러대의 자금을 투입하는 경제 방안을 내놨습니다. 중소규모 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로까지 지원 대상이 늘어난 것으로 연준 파월 의장은 코로나 사태 이후 강한 경기 반등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뉴욕 증시는 1% 안팎으로 소폭 올랐습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면서 글로벌 경제 위기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 총재는 세계 경제가 대공황 이후 최악의 위기에 놓였다고 경고했습니다.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기존 3.3%에서 마이너스 성장으로 바꿨습니다. 이번 경제 위기가 지난 세기 발생한 어떤 위기와도 다르다며 180개 회원국 가운데 170개국 이상의 1인당 국민소득이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불법 성착취물을 만들고 퍼뜨린 조주빈의 범행에 가담한 10대 공범이 어젯밤에 구속됐습니다. 박사방 참여자들을 모아서 관리하고 범죄 수익금을 조주빈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4.15 총선의 사전투표가 오늘 새벽 6시부터 시작됐습니다. 내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3,508개 사전투표소에서 진행됩니다.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주소지와 관계없이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만 있으면 가까운 투표소에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율은 전체 투표율을 예측할 수 있는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보통 투표가 이루어지는 날 신분증 가져가시는 거 잊지 마시라고 말씀을 늘 드리는데 이번 투표에는 또 하나 말씀드릴 게 마스크입니다. 투표 전에 발열 검사, 손 소독을 거쳐서 일회용 비닐 장갑을 끼고 이번 투표는 하셔야 됩니다. 최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 극복을 위해 일찍 투표하세요. 모두를 위해 사전 투표하세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투표가 힘입니다. 각 당은 일제히 오늘부터 시작되는 사전투표 참여를 호소했습니다. 역대 선거를 보면 사전투표율이 높으면 자신들에게 유리했다는 게 민주당의 셈법입니다. 반면 통합당은 숨은 보수 표심, 이른바 샤이 보수를 최대한 많이 투표장으로 끌어내겠다는 전략입니다. 하지만 사전투표율과 그에 따른 각 당의 유불리는 쉽게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대신 사전투표율로 이번 총선의 전체 투표율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율이 12% 수준이었던 20대 총선 땐 전체 투표율이 58%에 그쳤지만 사전투표율이 26%까지 뛰었던 지난 대선은 투표율이 70%를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이번 총선 투표율은 높지 않을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하지만 사전투표율이 지난 총선 때보다 높을 경우 의외의 투표율 선전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선관위 조사에서 사전투표를 하겠다는 응답자는 26.7%로 유권자 4명 가운데 1명꼴이었습니다. 오늘과 내일 전국의 날씨는 대체로 맑아 투표장을 찾기에 부담이 없을 걸로 보입니다. JTBC 최재원입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진행되는 21대 총선의 사전투표. 코로나19의 감염 우려 속에서 안전하게 한 표를 행사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최수영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투표소에 들어가려면 이렇게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마스크가 없다고 투표를 못하는 건 아니지만 선관위는 착용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마스크를 안 쓰면 기다리다가 입구에서 제일 가까운 기표소로 들어가야 해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다음엔 체온을 측정하고 손을 소독한 뒤 비닐 장갑도 착용해야 합니다. 만약 이 단계에서 열이 있는 걸로 나오면 별도 마련된 기표소로 가야 합니다. 투표소 안에 들어와도 예전과는 다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줄을 설 땐 앞뒤 사람과 1m 정도의 간격을 유지해야 하고 대화도 자제해야 합니다. 이 상태에서 신분증을 제시하면 이렇게 지역구와 비례대표 투표용지를 각각 한 장씩 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 투표는 자신이 사는 동네에서도 다른 동네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동네에서 투표를 하면 기표를 마친 종이를 주소가 담긴 봉투에 담아 투표함에 넣어야 합니다. 이틀 동안 운영되는 사전투표소는 전국에 모두 3,508곳, 가까운 투표소는 선관위 홈페이지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경증 확진자들이 있는 생활치료센터 중 8곳에도 특별 사전투표소가 설치돼 운영될 예정입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코로나19에 감염돼 한 달 가까이 치료를 받고 퇴원했는데 2주 만에 다시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가 서울에서도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강남에 사는 35세 여성입니다. 서울의 누적 확진자는 이제 6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상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35세 여성 A씨는 지난달 1일 처음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받은 뒤 같은 달 26일 퇴원해 자가 격리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 증상을 보여 사흘 전 다시 검사를 받았고 어제 오전 재확진이 나왔습니다. 완치 판정을 받은 지 2주 만입니다. A씨는 처음 발열 증상을 보였을 때 서울 강남의 한 부동산에서 근무 중이었습니다. 2월 18일 35세 남성 B씨와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B씨는 열흘 뒤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A씨와 같은 부동산에서 근무 중인 51세 여성과 54세 남성도 지난달 2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가 치료받고 퇴원했습니다. 서울 지역 확진자는 어제 오후 6시 기준 597명입니다. 오전에 확진자가 발생한 뒤 8시간 만에 5명이 늘었습니다. 잇따른 재확진 사례에 방역당국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재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는 어제 기준 전국적으로 74명에 이릅니다. JTBC 이상엽입니다. 아직까지 안심할 단계는 아니지만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죠. 반면 해외에서 역유입되는 사례의 비율은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외국인의 국내 유입을 줄이기 위해 오는 13일부터 90개국의 무비자 입국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단기 비자의 효력도 잠정적으로 정지됩니다. 전영희 기자입니다. 현재 한국인을 입국 금지한 국가나 지역은 모두 151곳입니다. 이 중 우리 정부가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 국가나 지역은 90곳입니다. 오는 13일부터 이들 90곳의 여권을 소지한 외국인이 한국에 들어오려면 반드시 현지 공간에서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외교관이나 항공기 승무원, 일부 기업인 등만 예외적으로 비자 면제가 유지됩니다. 정부는 전 세계 한국 공간에서 지난 5일까지 발급한 단기 비자의 효력도 잠정적으로 정지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에 입국하려면 다시 비자를 신청해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신청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고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진단서에는 발열과 기침, 오한, 두통 등 코로나19 증상 유무가 포함됩니다. 만약 이상이 있다면 비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인터뷰도 더 강화됩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외국인 유입 숫자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 멕시코 등 한국인의 입국을 막지 않은 나라들은 계속 무비자 입국이 가능합니다. JTBC 전영입니다.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이탈리아의 한 요양원에서 최근 한 달 사이 1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밀라노를 비롯한 북부 지역이 코로나19 확산의 거점이라는 점에서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적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요양원 자료에는 단순 폐렴으로 사망 원인이 기재돼 은폐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당국이 명확한 원인을 밝히기 위해 긴급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재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탈리아 북부 밀라노에 있는 피오 알베르고 트리불치오 요양원입니다. 약 1,000명이 거주하는 이 요양원에서 최근 한 달 새 110여 명이 숨졌습니다.
3월 한 달 70여 명이 숨진 데 이어 사흘에도 40여 명이 세상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밀라노를 비롯한 북부 지역이 코로나19 확산의 거점이라는 점에서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적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게다가 요양원 자료에는 이들의 사망 원인이 단순 폐렴 등으로 기재돼 은폐 의혹도 제기됩니다. 이탈리아 보건부는 특별조사팀을 구성해 해당 요양원에 대한 역학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밀라노 검찰은 이와 별도로 롬바르디아주가 병상 부족을 이유로 지난 3월 초 코로나19 환자를 지역 내 요양원에 보낸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의료계 일각에선 당국이 적절한 방역 대책 없이 무리하게 환자를 요양원으로 보내 피해를 키웠다고 지적합니다. 이에 대해 보건당국은 당시 13곳 요양원에 수용된 환자는 150여 명에 불과하며 이들 모두 별도의 병동에 격리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요양원 책임자와 주 보건당국 관계자들의 과실 여부를 수사해 혐의가 드러나면 재판에 넘긴다는 방침입니다. 9일 기준 이탈리아의 누적 확진자 수는 14만 3천여 명으로 미국, 스페인 다음으로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습니다. 누적 사망자 규모는 세계 최대인 1만 8천여 명입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코로나19 사태로 휘청거리는 미국 경제를 지원하기 위해서 2조 3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치면 2,800조 원에 이르는 막대한 돈을 풀기로 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코로나 사태 이후 강한 반등이 있을 것이라며 유동성 공급을 위해 모든 일을 다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미국 내 주간 실업수당 신청 건수는 또다시 최대 규모를 기록했고 뉴욕 증시는 소폭 상승했습니다. 워싱턴을 연결합니다. 임종주 특파원, 연방준비제도가 새로운 경제지원 방안을 발표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경제에 투입하기로 한 자금의 규모는 2조 3천억 달러, 우리 돈 2,800조 원에 이릅니다. 중소규모 사업자는 물론 주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연준은 우선 의회를 통과한 재무부 펀드를 토대로 5천억 달러 규모의 지방채를 매입해 주정부와 시당국에 코로나 대응 자금 부족에 숨통을 틔워주기로 했습니다. 또 위험 부담이 큰 회사채 매입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연준은 기준금리 제로 수준 인하와 무제한 국채 매입 등 경기 부양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네, 제롬 파월 연준 의장 2조 3천억 달러 지원 계획을 발표한 뒤에 연설을 했는데 강한 경기 회복을 예상했습니까? 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추가 유동성 대책을 내놓은 이후 싱크탱크 주최 연설에서 코로나19 사태 이후 강한 반등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When the virus does run its course and it's safe to go back to work and safe for businesses to open, then we would expect there to be a fairly quick rebound. 파월 의장은 금리를 제로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가계와 기업의 현금 흐름을 지원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모든 일을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다만 우리 모두가 잘못된 출발을 피하기를 원한다며 섣부른 경제활동 정상화에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내 주간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발표됐죠. 3주 연속 실업 사태가 매우 심각한 것 같습니다. 네, 지난 한 주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발표됐는데 모두 661만 건입니다. 그만큼 실업자가 새로 생겨났다는 뜻입니다. 최근 3주간 수치를 모두 합하면 1,600만 건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 3주간 실업률이 15%에 육박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호재와 악재가 겹친 모습인데 뉴욕 증시 소폭 상승을 했죠. 네, 뉴욕 증시 주요 지수가 장 초반 2% 안팎의 오름세를 이어가다 소폭 상승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1.22% 올랐습니다. 23,700선에 올라섰습니다. S&P 500과 나스닥 지수는 각각 1.45%와 0.77% 올랐습니다. 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죠. 백악관에서는 닫힌 경제의 문을 빨리 열고 싶다. 이 같은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은 하루 전 백악관 브리핑에서 경제활동 정상화를 거듭 희망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But it would be nice to be able to open with a big bang and open up our country, or certainly most of our country, and I think we're going to do that soon. 트럼프 대통령은 구체적인 시기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백악관 내부에선 30일 연장 조치된 사회적 거리두기 가이드라인이 종료된 직후인 5월 1일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경제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백악관 TF도 곧 가동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미국 내 확진자는 45만 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는 16,000여 명에 이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네, 들으신 대로 미국 정부 쪽에서는 연일 경제활동 정상화를 언급하고 또 중앙은행 의장도 강한 경기 반등을 전망을 했는데 상황은 지금 심상치가 않죠. 국제통화기금 IMF 총재는 대공황 이래 최악의 경제적 여파가 미칠 것이라고 했습니다. 180개 회원국 가운데 170개국이 1인당 국민소득이 줄어들 것이라고도 전망했습니다. 이 소식은 전영희 기자가 전합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이번 경제 위기가 지난 세기 발생한 어떤 위기와도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1930년대 전 세계를 휩쓴 대공황 이후 최악의 상황에 직면했던 겁니다. 지난달 27일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나쁠 것이라고 말한 것보다 더 어두운 전망입니다. IMF는 지난 1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이 지난해보다 0.4%포인트 오른 3.3%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경제 상황은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세계 경제가 올해 마이너스 성장으로 급격히 전환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초 160개 나라 이상 1인당 소득이 늘어날 것으로 봤지만 이제 170개 나라 이상 1인당 소득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 세계 국가는 코로나19 이후 경제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8조 달러를 투입했습니다. 긴급 자금은 더 필요합니다. 현재 IMF에 자금 지원을 요청한 나라는 90개국이 넘습니다. IMF는 부유한 나라가 가난한 나라의 부채 상환을 보류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들이 시행되면 세계 경제가 내년엔 부분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JTBC 전영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처럼 우리 한국은행도 추가로 유동성을 공급하는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경제가 1%대 성장은 쉽지 않다고 봤는데요. 어제 금리 동결 결정을 내리면서 추가 인하 가능성도 열어놨습니다. 성화선 기자입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우리 경제가 1% 성장도 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플러스 성장은 될 수도 있겠다. 그렇지만 1%대로 가는 것은 좀 쉽지 않다고. 그나마 하반기엔 코로나19가 좀 잠잠해진다는 전제에서입니다. 예상처럼 풀리지 않는다면 마이너스 성장까지 각오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민간 경제기구들은 이미 마이너스 성장률 전망치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한 건 2차 석유 파동과 외환위기 때 단 2번뿐입니다. 이런 비관적인 전망에도 한은은 기준금리를 0.75%로 일단 유지했습니다. 한 번에 0.5%포인트를 내린 지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은 만큼 좀 지켜보자는 겁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금리카드를 아껴야 한다는 현실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금리를 낮추는 대신 한은은 돈이 모자란 곳에 직접 자금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같은 특수은행 채권을 사주고 필요하다면 증권사에도 특별대출을 하기로 했습니다. 금융권이 움츠러들지 않고 기업에 돈을 빌려주도록 지원 사격에 나서겠다는 겁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앞으로의 우리 경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는 곳곳의 신호들, 그 가운데 하나가 기업들 움직임인데요. 부동산과 주식을 팔고 있습니다. 위기에 대비해서 현금을 가지고 있겠다는 겁니다. 이어서 박영우 기자입니다. 이마트는 서울 마곡지구에 대형 쇼핑몰 스타필드를 지을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이마트는 이 땅을 약 8천억 원에 처분했습니다. 화장품 기업 아모레퍼시픽은 서울 논현동의 빌딩 매각을 추진 중입니다. 이렇게 자산을 현금으로 바꾸는 기업이 최근 크게 늘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 들어 부동산 등 유형 자산을 매각했다고 공시한 건 29건입니다. 모두 합치면 1조 5천억 원, 지난해 같은 기간의 3배입니다. 가지고 있던 주식을 처분하는 기업도 늘고 있습니다. 총 39건, 2조 원 규모인데 지난해 같은 기간의 2배입니다. 기업들은 위기감이 높아지면 현금 확보에 나섭니다. 지난해에도 미중 무역 분쟁으로 경기가 불안해지자 기업들이 현금 마련을 서둘렀습니다. 올해 자산 매각이 2~3배가 됐다는 건 그만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시중에 돈이 잘 돌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기업들이 미리 운영 자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JTBC 박영우입니다.
안쓰러운 마음이 참 안 들 수가 없었던 어제 아이들의 온라인 개학 소식도 보겠습니다. 아이들은 이렇게라도 선생님과 친구들과 만나서 좋지만 학교가 더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곳곳에서 기술적인 문제들도 드러났는데 걱정하는 목소리도 여전히 있고 처음 겪는 일이니까 보완을 해가면서 상황을 좀 지켜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다음 해당 학년 개학은 다음 주 목요일입니다. 박상욱 기자입니다. 사상 초유의 교육 실험이 시작됐습니다. 학생들도 교사들도 온라인 만남이 어색하면서도 반갑습니다. 온라인으로 문을 여는 데는 별 차질이 없었지만 처음인 만큼 문제점도 드러났습니다. 지금 영상이 탑재가 안 되고 있어요. 탑재가 안 되고 있고 부지하세요로 계속 지금 로드 중이다라는 메시지만 뜨고요. 2-3시간씩 걸려도 탑재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많은 학교들이 선택한 EBS의 온라인 클래스는 수업 시작과 함께 접속자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한때 접속이 안 되기도 했습니다. 답답한 학생들은 SNS를 통해 불만을 토로했고 교육부는 클라우드를 늘려 앞으로 이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처음 가는 길인 만큼 중간중간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과 경험 역시 우리에게는 자산이 될 것이며 한편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이 잠정 집계한 지역별 출석률은 96에서 99%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JTBC 박상욱입니다. 네, 집중 치료 병상으로 갔던 영국 존슨 총리는 사흘 만에 일반 병실로 갔습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태훈 기자, 업무 복귀 얘기는 하지만 아직은 좀 이르겠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언론들은 아직 업무 복귀를 논하는 것은 너무 이르다라고 했고요. 의료팀이 결정할 사항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영국 총리실 대변인은 현재 시간 9일 존슨 총리의 상태가 좋아져서 집중 치료실에서 일반 병상으로 옮겼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어 지금은 회복 초기 단계로 긴밀한 관찰을 받고 있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27일 코로나19 확진 사실을 알린 존슨 총리는 이후 증상이 완화되지 않아서 지난 5일 병원에 입원했고 이튿날 집중치료실로 옮겨졌습니다. 집중치료실은 산소호흡기 등 중환자들을 위한 의료 장비가 갖춰진 병상입니다. 네, 코로나19에 감염돼서 숨진 사람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9만 명이 넘었네요. 네, 존스 홉킨스 대학이 미국 동부 시간 9일 낮 12시를 기준으로 집계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수는 9만 명을 넘겼습니다. 국가별로 보면 이탈리아가 17,000여 명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어서 스페인 15,000여 명, 미국 14,000여 명 순으로 사망자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전 세계 확진자 수는 150만 6천여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다음은 일본 소식입니다. NHK에 따르면 일본의 어제 하루 동안 신규 확진자는 576명입니다. 하루 기준 가장 많은 신규 환자가 발생한 것입니다. 또 지난 8일 515명에 이어서 이틀째 하루 신규 확진자가 5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집단 감염 사태를 낳은 일본 크루즈선 확진자를 포함하면 전체 누적 감염자 수는 6,260명입니다. 네, 이 밖에 새로 들어온 소식들은 8시 이후에 다시 연결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안태훈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게 될 아세안 플러스 3 화상 정상회의가 오는 14일에 진행됩니다.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3국이 참여합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공동 성명이 채택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공천에서 탈락한 뒤 서울 동대문 을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민병두 후보가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민주당 장경태 후보 지지 선언을 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 동대문 을 선거구는 민주당 장경태 후보와 미래통합당 이해훈 후보의 양자 대결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17대 국회에서 국회 부의장을 지낸 김덕규 전 의원이 어제 향년 79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1981년 11대 총선에서 민한당 전국부 의원으로 국회에 입성한 뒤 5선 의원을 지냈습니다. 여야를 넘나드는 마당발 인맥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앞으로 2달 동안 주 4일 근무를 허용하기로 한 삼성전자. 코로나 사태 시간이 길어지면서 육아 부담을 느끼는 직원들이 많아서입니다. 주 52시간 근무제에 맞춘 하루 최소 근무 시간을 한시적으로 없애고 주 40시간을 채우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방침을 바꿨습니다.
마스크를 직접 만들기로 한 현대차그룹 소식도 있습니다. 정부의 마스크 공적 공급에도 기여를 하고 임직원들을 위한 마스크를 마련도 하겠다는 건데요. 상반기에 생산이 가능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국감정원 조사 결과로 서울 아파트값이 지난주 9개월 만에 처음으로 하락했고 이번 주도 하락이었습니다. 2주 연속입니다. 지난주에 비해서 0.04% 줄었고 특히 강남 4구는 지난해 3월 이후에 가장 큰 폭입니다. 0.18% 아파트값이 떨어졌습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지난해 12월 인천에서 같은 학교에 다니던 여학생에게 술을 마시게 한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중학생 2명이 구속됐습니다. 사건 발생 4개월 만입니다. 법원은 가해자들이 미성년자이지만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습니다.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 씨와 최종훈 씨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각각 징역 7년과 5년을 구형했습니다. 1심에서는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7일에 내려집니다. 어제 오후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음식점에서 불이 났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불길이 부근 야산으로 번지면서 임야 2,000제곱미터가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소방당국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구의 동화사가 지역 의료기관들에 이달 안에 도시락 1,000개를 전달합니다. 이 동화사는 불교문화사업단이 지정한 사찰 음식 특화 사찰입니다. 건강한 재료로 만든 사찰 음식으로 고생하는 의료진들의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한국 가요 역사상 음반을 가장 많이 판 가수로 방탄소년단이 새 기록을 세웠습니다. 2013년 데뷔부터 지금까지 총 14개의 앨범으로 2,032만 장이 넘게 팔렸습니다. 은퇴를 선언한 테니스 선수 샤라포바가 사회적 거리 두기로 무료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팬들을 위해서 깜짝 이벤트를 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 자신의 전화번호를 공개했는데 40시간 만에 문자 220만 통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 세월호 관련 막말로 논란이 되고 있는 차명진 후보에 대해 미래통합당이 오늘 윤리위원회를 열어서 징계 문제를 논의합니다. 통합당 지도부가 제명 방침을 시사했고 황교안 대표에 이어 김종인 선대위원장은 어제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후보직 박탈을 뜻하는 제명을 오늘 결정할지 주목됩니다. 오늘부터 대구에서 코로나19 긴급 생계자금이 순차적으로 지급이 됩니다. 접수된 54만여 건 중에서 검증이 완료된 11만 6천여 건이 그 대상입니다. 여성들을 협박해서 성착취혼을 만들고 퍼뜨린 조주빈 공범들에 대한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자신의 담임교사를 협박하고 그 가족을 살해해달라고 조주빈에게 의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의 재판이 오늘 열립니다. 분야별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오늘의 날씨도 체크해드립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이 매우 건조하겠습니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에는 열흘째 건조 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지만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한때 나쁨 수준도 예상됩니다. 주말인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끼겠고 전남과 경남 그리고 제주에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 6도, 대전 7도로 중부지방은 어제보다 2, 3도 높고 광주 8도, 부산 9도로 남부지방은 어제보다 3도에서 7도가량 높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6도, 광주 18도, 대구 15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이른바 박사방 출금책으로 활동한 조주빈의 공범이 어젯밤 구속됐습니다. 텔레그램 대화명 붓다로 알려진 18살 강모 군입니다. 박사방 참여자들을 모집해서 관리하고 범죄 수익금을 조주빈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조주빈의 공범인 18살 강모 군이 구속됐습니다. 강 군은 박사방 가입자를 모집하고 관리한 뒤 범죄 수익금을 조주빈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습니다. 법원은 범죄 혐의 사실 중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범행 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강 군은 어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취재진 질문엔 답하지 않았습니다. 조주빈한테는 범죄 수익 얼마나 전달하셨습니까? 피해자들한테 하고 싶은 말 없으십니까? 앞서 조주빈 변호인은 박사방 공동운영자로 3명을 지목했습니다. 이 중 1명이 강 군입니다. 강 군은 텔레그램에서 붓다라는 대화명을 썼습니다. 이른바 박사방 출금책으로 활동했습니다.
강군 변호인은 조주빈과 범죄 수익을 나눈 적은 없지만 출금책 역할은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박사방 유료 회원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찰은 아동 성착취 동영상을 소지한 혐의로 10여 명을 우선적으로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JTBC 이상엽입니다. 어젯밤 9시쯤 충북 영동구 공터에서 주차돼 있던 순찰차에서 경찰관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발견 당시 목 부위에 총상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현재까지 타살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오후 3시 20분쯤 부산 하수도 공사장에서는 작업 중이던 중국 동포 3명이 유독가스에 질식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이들은 병원으로 옮겨져 심폐소생술을 받았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119 대원이 메노란 가스를 측정한 결과 일산화탄소 등 유독가스가 허용 기준치 이상 검출됐습니다. 경찰은 작업자 1명이 맨홀에 들어간 뒤 나오지 않자 나머지 작업자 2명이 확인하러 들어갔다가 함께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채널A 기자와 검찰의 유착 의혹에 대해서 채널A 측이 송구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채널A 김재호, 김차수 공동대표는 어제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채널A 재승인 관련 의견 청취에 참석해서 취재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동으로 취재윤리를 위반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보도본부 간부가 취재를 지시하거나 용인하지는 않았고 사전에 확인하지도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기도 가평의 신천지 연수원 앞으로 피해자 연대 회원들이 모였습니다. 대부분 가출한 자녀의 부모들이었는데 이만희 총회장과 면담을 요청하면서 자녀를 집으로 돌려보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경기도 가평 신천지 평화연수원입니다. 시설 폐쇄 안내문이 붙은 대문에 기다림을 상징하는 노란 해바라기를 달아봅니다. 해바라기 사이에는 각자의 사연을 담은 편지들을 붙였습니다. 전국에서 20여 명의 신천지 피해자 연대 회원들이 모였습니다. 신천지 교회로 가출한 자녀들을 둔 부모들입니다. 몇 년째 얼굴도 보지 못한 자녀에게 보내는 편지를 직접 읽어도 봅니다. 하지만이 기다릴게. 내가 다시 올 것을. 엄마는 믿는다. 사랑한다 내 딸아. 신천지 측에 자녀의 생사마저 모르는 애끓는 부모의 마음을 호소합니다. 자녀를 만나지 못하는 고통은 참으로 견디기 힘든 고통의 시간입니다. 부모들의 마음을 한 번만 헤아려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부모들은 이만희 총회장에게 자녀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딸 부둥지 않고 한바탕 실컷 울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제 딸 돌려보내주십시오. 또 이 총회장에게 보내는 면담 요청서를 문 앞에 붙이고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이 총회장을 볼 수는 없었습니다. 편지와 면담 요청서는 부모들이 돌아간 뒤 신천지 관계자들이 모두 떼내버렸습니다. JTBC 김도훈입니다. 맞짱 토론 시간입니다. 4.15 총선이 이제 닷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사전투표는 오늘 새벽 6시부터 시작됐습니다. 내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3,508개 사전투표소에서 진행됩니다. 사전투표율이 전체 투표율에 미칠 영향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출연자들을 소개해드립니다. 제 오른쪽입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제 왼쪽입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이번 총선은 코로나19 사태 속에 치러지는 만큼 감염에 대한 우려 때문에 투표율이 낮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방역 부담은 줄이고 투표율을 높이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사전투표가 될지 더욱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역대 선거에서는 사전투표율이 높으면 전체 투표율도 높았던 만큼 사전투표가 전체 판세에 미칠 영향도 주목됩니다.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예, 제가 방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코로나19에 대한 감염 우려 때문에 투표율이 전체적으로 낮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총선 당일 4월 15일을 피해서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미리 투표를 하겠다 이런 사람들도 꽤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사전투표율은 올라갈 가능성도 있고요. 최영일 평론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앵커님을 포함해서 오늘 여기 셋도 다 유권자 아니겠습니까? 전 오늘 사전투표를 할 예정을 이제 잡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마 비슷하게 15일에는 좀 줄이 길거나 밀접 접촉의 위험성이 있으니 그러면 금, 토에 찍을 수 있는 사전투표에 또 어디서나 찍어도 되거든요. 네. 그럼 이제 이를 보다가 잠깐 한적한 시간에 찍자. 이게 분산투표 효과가 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분명히 사전투표율은 올라갈 것으로 예측을 해봅니다. 아하. 문제는 이걸 이제 종합했을 때 네. 그럼 사전투표에서 다 찍은 사람들이 본투표에서는 이제 빠지니까 투표율은 전반적으로 저조한데 분산 효과만 나타나는 거 아니겠느냐. 혹은 또는 이제 뭐 낮진 않더라도 지난 이제 2016년 총선이 이제 58%였거든요. 그랬죠. 전체 투표율이. 네. 뭐 그 정도 수준으로 되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들이 다수이긴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그냥 이 분산 효과에 대한 정량적 분석 외에 좀 정성적 분석을 보면 지금 우리나라 국민의 현재 상태는 상당히 코로나가 안정세로 접어들었다. 네. 그리고 선관위가 철저하게 방역을 한다고 홍보를 하고 있고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밀접 접촉의 위험은 낮다. 왜냐하면 1m 거리 두고 위생장갑까지 끼고 이 도장을 잡게 되거든요. 그리고 손 세정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손 씻기, 마스크하기 하고 있는 일상적인 활동의 일환으로 투표를 한다면 큰 위험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전 오히려 이번에는 이 투표의 본질, 21대 국회를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국민 참여가 조금 높아져서 전 투표율은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전체 투표율도 마찬가지로 네, 오를 것이다. 10% 내외로 오를 것이다. 이렇게 네. 한번 전망을 해봅니다. 차재원 교수님 어떻게 예상하세요? 예, 저도 뭐 사전 투표율은 상당히 좀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본 투표 때는 아무래도 이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밀집도가 좀 높아지기 때문에 감염 우려가 크다. 그런 우려가 아마 작용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러니까 지금 그 사전투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조금 여유가 있는 공간에서 투표를 할 수 있다는 그러한 장점들 때문에라도 아마 많은 분들이 사전투표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 또 그리고 선관위에서 사전 의향 투표 이 조사를 해봤을 때도 이 지금 미리 투표를 하겠다는 의향이 26.7%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지금 그 이 수치가 나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총선 구도 자체가 지금 이번에는 양당 거대 양당 좀 구도로 대결 구도로 해결이 됐다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지금 이 양당 구도 상황에서는 이 양 진영의 지지층들이 결집하는 양상이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그러니까 지지층들 같은 경우 적극적인 투표층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사전투표를 하는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지 않을까.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지금 사전투표가 보통 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까지는 이 사전투표가 높으면 본투표율까지 높아지는 그 비례 올라갔죠. 현상이 네. 그리고 분명히 그 작용을 했는데 쉽게 말하면 사전투표가 많이 하면 할수록 본투표를 끌어올리는 일종의 마중물 역할, 동력의 역할을 했는데 이번은 저는 좀 그건 좀 다르지 않을까. 좀 반비례할 가능성도 있다. 뭐 꼭 반비례라는 표현보다는 이번은 좀 상황이 다를 수 있다고 네. 표현하는 것이요. 아무래도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이 지금 이 코로나 사태라는 것 자체가 단순히 감염 우려 때문에 투표율이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번 지금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선거 분위기가 상당히 많이 실종됐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우리가 총선 때 보면 상당히 뭐 전국이 좀 들썩하는 분위기들이 이번에 조용한 선거를 하다 보니까 분위기가 많이 다운돼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코로나 이 사태 속에 선거의 쟁점들이 다 묻혀버렸어요. 지금 물론 야당에서는 뭐 조국을 소환하고 뭐 지금 여당에서 일각에서는 또 뭐 윤석열을 소환하지만 그 구도 자체가 잘 성립이 되지 않고 지금 가장 뜨거운 쟁점은 지금 재난지원금을 언제 줄 것이냐, 누굴 줄 것이냐 이게 지금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다 묻혀버렸다는 네.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선거에 대한 이 지금 이 야당이 이야기하는 일종의 정권 심판론 이러한 부분들 프레임 자체도 많이 지금 그러니까 누그러뜨려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투표율이 낮아지지 않을까. 저는 뭐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코로나19의 감염 우려 때문에 분산 투표가 진행이 되겠지만 전체 투표율은 낮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네, 최 평론가께서는 뭐 60%대 정도로 예상하셨었는데 그러면 뭐 한 50% 정도나 그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도 예상하시는 겁니까? 지난번에가 58%, 네, 58%였죠, 그죠? 네.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제 생각에는 55% 미만, 50%와 50%, 55% 사이, 50대 한 초반 정도가 되지 않을까? 저는 뭐 그렇게 조심스럽게 제가 사전 투표율은 뭐 지난 총선 때보다 좀 높아지겠지만 전체 투표율은 그것이 전체적으로 것이다. 끌어올리는 하나의 동력으로 작용하기는 조금 힘에 부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네. 듭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말이죠. 네. 투표율이 높을 경우에는 진보 쪽이 네네. 유리하고 예. 투표율이 낮으면 보수 쪽이 유리하다 뭐 이런 분석들이 있었는데 그와 같은 원칙 뭐 그러한 규정 뭐라고 네네. 할까요? 뭐 그동안의 상황들이 이번에도 적용이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공식은 다 깨졌다고 봅니다. 네. 이미 깨진 지가 오래이고요.
그럼 뭐 20대는 다 진보고 그럼 이제 60대 이상은 다 보수냐? 그것도 깨졌다고 봅니다. 세대에도 진보 보수가 이제 고루고루 다양하게 망라돼 있고 젊은 세대에도 또 신보수 현상도 나타나고 있고 또 이제 이 보수도 사안에 따라서 저만 해도 100% 보수, 100% 진보는 네. 없다. 안보 이슈는 보수인데 교육 정책은 내가 진보다. 이 다양한 스펙트럼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투표율이 높아지더라도 친여, 친야, 뭐 보수, 진보 어느 쪽에 유리하다고 단정짓긴 어렵다고 보고요. 이번에 코로나19는 조금 복잡성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노년층이 많이 가면 보수가 유리하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고 또 하나는 그러면 이제 투표율이 낮으면 노령층은 항상 투표장에 간다. 이번 코로나 때문은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오히려 아하. 중년층은 뭐 이제 그렇겠군요. 건강에 네. 대한 위험 없이 가지만 노년층은 상당히 코로나 공포가 더 크실 수 있거든요. 치사율이 80대 이상에서 지금 20%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우리가 코로나와 관련돼서 보도된 정보들과 지식들 때문에 노년층이 오히려 안 가고 투표율은 낮아지지만 오히려 중년층이나 젊은 층이 많이 갈 수도 있는 거고요. 이번에도 첫 투표자는 만 18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주로 첫 번째 이제 참정권 행사를 하는데 다 나가게 된다면 여러 가지 복잡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특이한 점은 보수층에서도 지금 야당 측에서도 사전 투표 동료를 상당히 한다는 겁니다. 네. 왜 그러냐 하면 노년층이 투표장에 안 갈까 봐 지금 걱정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다 사전 투표에 참여해 주세요. 안전하게 투표할 수 있습니다. 여야가 독려하고 있는 현상으로 본다면 사전 투표율은 높아진다고 이제 같은 공통적인 전망을 저희가 했는데 투표율이 높아지더라도 이 여당이나 진보에 유리하다고만 단정하기는 어렵고요. 복합성의 변수가 더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전 사전 투표율이나 전체 투표율이 높아져도 누구에게 유불리할지는 투표율로만 예단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총선을 코로나 총선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만큼 코로나19 사태가 굉장히 큰 변수가 될 것 같고요. 맞습니다.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뭐 쉽게 예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차재원 교수님께서 앞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무관심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주셨는데 뭐 정책이나 인물은 보이지 않고요. 네. 기호, 진영, 그리고 요즘에 최근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뭐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돈만 보인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무관심. 굉장히 두드러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좀 일종의 그런 무관심이 많이 좀 두드러진 측면이 네.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총선 자체가 이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적인 성격이 상당히 강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야당은 강하게 그러니까 정권에 대한 심판론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이 정부 여당은 이익에 대한 방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러한 구도 자체가 지금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사실 야당의 그런 이 정권 심판론보다는 오히려 자신들이 지금 잘하고 있다고 지금 많은 평가를 받고 있는 지금 이 감염병이라는 국가적 재난을 극복하는 데 힘을 모아 주십시오 하는 네. 그런 이야기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고요. 야당 같은 경우도 사실은 지금 그 재난 지원금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본인들이 지금 설정해 놓은 이 지금 정권 심판에 대한 구도 자체를 끌고 가려고 하지만 그게 힘이 붙이는 모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총선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지금 당장 이 지금 당면하고 있는 이 재난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네. 그리고 이 재난 이후에 내 삶에 닥칠 여러 가지 파장들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앞서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지금 재난지원금을 가면 누구를 줄 것이냐. 전체를 다 줄 것이냐. 하위 70%만 줄 것이냐. 저걸 또 언제 집행해서 줄 것이냐. 또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이 지금 당장 이 생계뿐만 아니라 지금 가게를 문을 닫아야 될 그런 상황이 지금 직면해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 긴급 구호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 지금 줄을 서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은 이 지금 총선이라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다가오기에는 상당히 많은 장애들이 놓여 있다. 이러한 부분들을 본다고 한다면 지금 정권 심판을 통해서 상당히 지금 이 판세를 나름대로 지금 뒤집어야 되는 이 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조금 불리한 그러한 상황으로 조금 전개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이 다수의 관측인 것 같습니다. 네, 최 평론가께서도 유권자들의 무관심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보십니까? 아닙니다. 저 무관심하지 않다고 네. 봅니다. 오히려 코로나19 사태로 국가와 정부의 방역 대책의 중요성 이런 게 부각이 됐고요. 지금 사실 신천지 31번 환자부터 대구 경북이 이제 환자가 폭증하던 시점 2말 3초 정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이번 정부는 상당히 위기에 처했다. 민주당은 위기감이 높았어요. 심각하겠구나. 몇천 명씩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방역 뚫렸다. 이런 보도가 쏟아졌고 그래서 이게 여당이 상당히 악재가 될 것으로 코로나를 예상했는데 네.
지금 정부는 정말 그 방역을 한 걸음씩 와가지고 지금 단계에 와서는 세계적인 평가가 좋고 국민 여론도 정부가 잘한다가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70%를 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코로나19를 호재라고 부를 수는 결코 없는 재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 또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평가해 주는 모습에서 국민적인 자부심이 미국이나 유럽의 선진국으로 우리가 좀 이렇게 추종하고 추앙하던 나라들에 비해서 우리 의료 체계가 오히려 좋은 것 아닌가? 이런 이 인식의 전환이 생겼다는 거죠. 근데 이게 정치와 왜 연결이 안 되겠습니까? 연결이 됩니다. 물론 야권에서는 의료진과 방역 당국이 잘했지 정부가 잘한 건 아니지 않느냐. 근데 이게 다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부도 컨트롤 타워를 했고 우리 의료진의 자발적인 자원봉사에 많은 국민이 감동했고 우리 스스로의 저력에 우리가 해낼 수 있다라는 자부심이 지금 IMF 극복의 금모으기처럼 우리가 방역,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도 국민적인 결합이 이루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자부심이 그렇다면 결국 이것은 뭐만 바뀌면 될까? 정치만 바뀌면 우리나라는 진짜 선진국 되지 않을까? 그럼 20대 국회에 대한 심판을 21대선 새롭게 하자. 그래서 저는 여당은 과반 의석도 갈 수 있다는 탄력이 좀 받았다고 보고요. 그 부자 몸조심하는 상황이라 이걸 대놓고 이 자만심을 드러내진 않지만 잘하면 지금 이런 분위기고요. 그리고 야당은 이거 막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야당은 지금 새 결집에 모든 힘을 총력을 기울이는 거예요. 저는 좋은 현상은 아니라고 보지만 결국은 보수 진보 진영의 총동원 새 결집의 마지막 선거가 되지 않겠는가. 이번 선거가 더 이상은 진영 논리, 이념 논리가 없길 바라지만 이번에는 공약 없습니다. 인물도 별로입니다. 뭐만 보냐면 기호와 정당만 보고 투표하는 현상이 이번에 벌어집니다. 네. 그럼 저는 그래서 투표율은 오를 가능성이 있고 무관심하지 않다. 조용해 보이지만 사실은 투표장에 많이 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보는 거죠. 네, 각 당의 핵심 지지층은 뭐 이미 다 결집을 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남은 기간에 무당층, 뭐 부동층, 네. 중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유권자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맞습니다. 표심을 결정하느냐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그 지금 뭐 제가 생각해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거대 양당 대결 구도로 지금 해기된 상태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양당의 적극 지지층들은 열심히 아마 투표를 하고 임하겠죠. 그러나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상당히 전체적으로 선거가 분위기가 다운돼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판세를 자제할 사람들은 중도층, 무당층 뭐 이런 분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제가 생각했을 때 변수가 몇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첫 번째는 일단 막말이겠죠. 지금 이거 여러 가지 막말들이 양당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터져나오고 있는데 특히 조금 문제가 심각해 보이는 쪽은 저는 미래통합당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는 김대호 후보 같은 경우는 벌써 제명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차명현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 뭐 빠르면 뭐 윤리에서 제명을 하겠다고 하고 그리고 또 강주의 주동식 후보인가요? 이분도 뭐 강주 민주항쟁과 관련해서 상당히 또 이제 말이 안 되는 말씀들을 하셨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연이어서 계속적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 자체가 상당히 아마 미래통합당을 좀 무겁게 지금 받아들인 것 같아요. 네. 지금 사실 이 총선의 그 선거가 하는 과정에 후보를 이렇게 제명하는 경우는 사상 초유거든요. 그만큼 이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이 막말이 중도층에게 미칠 영향이 크다고 판단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렇다고 해서 대상자를 막말하는 사람들을 문제는 제명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느냐?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분들이 지금 해왔던 여러 가지 그 발언의 행태 자체가 미래와 통합을 지향하는 것보다는 과거 내지는 혐오와 배제를 지금 그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부분이고 무엇보다도 이러한 후보를 공천한 당이 누구냐는 겁니다. 그 당이 바로 미래통합당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이 몇 분 같은 경우는 그동안 여러 번 막말 전력이 있는 분들이거든요. 이런 분들을 그럼 왜 공천했을까? 소위 말해서 총선에서 전투력을 강한 분이니까 우리가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러한 당의 그 판단에 대해서 아마 유권자들 심판할 가능성이 높고요. 여당 같은 경우도 지금 여당 대표가 계속적으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선거 막판에 아주 막판에 야당 쪽에서 뭔가 큰 걸 터뜨려서 할 가능성이 높다. 그것이 바로 정치 공작이라는 식으로 미리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이나 근거 없이 이제 지금 여당 지도부가 계속적으로 이런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또 중도층의 입장에서 보면 저것 또한 하나의 정치 공작 아닐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이 부동층이나 중도층 같은 경우는 비판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부분들을 과연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저는 상당히 표심에 큰
이 지금 하나의 잣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지금 뭐 말씀하신 막말이죠. 왜냐하면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뭔가 좀 튼튼한 국가 미래를 위한 뭐 정책을 만들어서 이 좋은 콘텐츠를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설득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공약이나 정책이 아예 없다기보다는 그것을 국민들과 소통하고 홍보할 시간이 없었다는 거고요. 그래서 정부는 코로나19가 어떻게든 이제 좀 종식되기를 위해서 총력을 기울였고 야당은 그냥 좀 뭉뚱그려서 정권 심판 이야기를 했는데 자, 그래서 저는 국민들은 지금 현명한 판단을 하고 있다. 아까 말씀하신 중도층은 마지막 변수입니다. 사실은 넓게 보면 한 유권자 중에 1,000만 명 정도, 20% 내외가 중도층인데 네. 투표장에 아예 가지 않을 것이냐, 가는데 어디에 찍을 것이냐. 이게 마지막 저는 이제 이 여야의 희비를 가를 변수라고 보는데 거기에 영향을 주는 것이 막말이다. 막말은 이제 선거 분위기를 항상 해치죠. 마타도어나 네거티브 흑색 선전이 정치 혐오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지만 이것은 중도층에게는 저는 투표장에 나가는 동인이 될 거라고 보진 않아요. 오히려 20대 국회를 최악의 국회로 기억하는 국민들의 지금 이 각인된 생각이 문제가 있는데 저는 지금 통합당 쪽에서 좀 절박감이 없는 것 아닌가. 이게 뭐냐면 막말보다 제가 더 위험하게 보는 것은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이 말 실수를 하시는 겁니다. 뭐냐면 민주당을 과반으로 만들어달라. 이건 누가 봐도 말 실수거든요. 이건 의도한 것일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장면을 보면서 깜짝 놀라는 게 그 민주당 통합당이 헷갈릴 수 있습니다. 막 유세 와중에. 근데 더불어민주당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6글자거든요. 이 문제는 지금 4년 전에 민주당의 그야말로 수장으로 선거를 이끌었던 이 김종인 현재 통합당 위원장이 4년의 간극을 혼동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이것은 바라보는 유권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 시그널, 메시지가 혼동될 수 있거든요. 위원장급 되는 분도 지금 정체성이 깜빡깜빡 흔들리시는 정도면 그렇다면 이게 통합당은 지금 중심이 잡혀 있는 것일까? 아니면 이번 총선만 좀 치르기 위한 하나의 그냥 얼굴마담으로서의 이 선대위원장 아닐까? 이런 이제 혼란을 일으키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민주당에게 과반을 만들어 달라는 이 말실수, 누가 봐도 말실수는 상당히 유권자들에게는 혼동스럽게 다가가는 굉장히 큰 실수다. 이건 실수인데 실수치고는 임팩트가 있는 실수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통합당의 절박성은 많이 떨어지고 있다. 그러면서 지금 통합당이 며칠 안 남았고요. 오늘 사전투표가 시작하지만 정말 좀 강력한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지금 더 어떤 통회하는, 저는 이 정도 나와야 된다고 봐요. 국민 소환제를 반드시 21대 국회에서 만들어서 국회의원도 파면되게 만들겠습니다. 이런 정도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스스로의 살을 깎는 모습이 보이지 않아서 그런 면에서는 지금 야당이 불리한 선거다. 이 판세를 뒤집을 날짜가 며칠 남지 않았다. 이런 좀 강력한 권고를 야당 쪽에 드리고 싶은 날입니다. 네, 선거 때마다 막말, 말실수가 최대 변수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각 당에서 항상 주의령도 내려지기도 하는데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 보면 참 답답하기도 합니다. 자, 이제 저희가 토론을 마무리할 시간인데 뭐 여러 가지 뭐 정치 혐오에 대한 얘기, 또 무관심에 대한 얘기도 했습니다만 우리 유권자들 소중한 한 표를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고요. 그럼요. 오늘과 내일 진행되는 사전 투표 그리고 4월 15일 총선 당일에 투표소에서 꼭 투표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해야 될지 두 분께서의 생각을 좀 들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 교수님. 예, 일단 뭐 지금 집단 감염병 때문에 사회적 거리를 많이 두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럴수록 정치적 거리두기를 해서는 안 된다. 네. 정치하고 오히려 더 밀접하게 다가가야 된다. 이러한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그 전체적인 분위기가 다운됐다고 해서 이번 총선에 만약에 자신의 표를 행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국가 발전, 더 나아가서 나의 삶의 발전에 대해서 포기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측면에서 저는 반드시 참정권을 행사해야 된다는 이야기하고 또 하나는 이 판단의 기준 자체를 지금 이 현재 이거 과거의 여러 가지 행적들도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면한 과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국민적인 그 합심과 동의를 끌어낼 수 있는 정파가 누구일 것인가를 판단해서 표를 선택한다고 한다면 저는 뭐 그렇게 나쁜 선택은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최 평론가님. 비례정당 논란도 있었고요. 뭐 막말은 이제 항상 나오던 거니까 아주 새로운 건 아닌데 저는 그냥 유권자들이 지금 국회 마음에 들지 않죠. 지금 우리 정치권 마음에 들지 않죠. 이렇게 오히려 바이러스와 싸우는 데 있어서는 우리의 국력이 모여지는 모습들을 보고 국민들이 정말 장하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정치만 가장 후진적이에요. 근데 포기하면 안 되는 것이
이번 선거 저도 마음에 안 듭니다. 여러 가지가. 네. 하지만 이 최악을 막기 위해서 차악은 선택해야 돼요. 우리가 최선이나 차선은 고를 수 없다 할지라도 최악은 막아줘야 돼요. 그러면 할 수 없이 차악을 선택해야 되겠죠. 그래도 그것도 썩 마음에 들진 않지만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한 투표다라는 이제 마음가짐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오늘 사전투표를 할 예정인데 유권자 여러분께서 4월 15일 총선 당일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리는 것이 부담스럽다, 우려스럽다고 생각이 된다면 오늘과 내일 꼭 사전투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참 토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 교수,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토론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주 월요일부터 50명 안팎의 신규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어제는 40명 아래로도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대로 긴장감을 늦출 수가 없는 상황이고 방역당국도 조용한 전파의 시기는 아닌지 긴장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고위험 시설의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한 대책도 하나 나왔는데요. 무증상인 경우에도 빨리 결과를 알 수 있도록 한꺼번에 10명까지 검사를 하는 방식이 도입이 됩니다. 배양진 기자입니다. 신규 확진자가 30명대를 기록한 건 50일 만입니다. 이번 주 들어 하루 평균 확진자는 50명 안팎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같은 취약시설에선 사망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사망자 204명 중 절반 이상이 병원이나 시설에서 감염된 뒤 숨졌습니다. 이런 곳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나는 걸 막으려면 환자나 직원을 한 사람 검사해보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혹시 모를 무증상 감염자를 찾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비용과 시간을 감당하기 어려워 증상이 있는 사람만 검사를 받아왔습니다. 그러자 방역당국이 무증상자까지 검사할 수 있는 새로운 검사 기법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한 사람씩 따로 검사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의 검체를 섞어 한꺼번에 검사하는 겁니다. 전문가들과 협력해 검사 정확도도 한 사람만 검사할 때와 비교해 96% 수준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요양시설이나 의료기관의 종사자처럼 무증상자를 집단으로 선별검사하는 그런 검사 용도로 이거를 요용할 거라고 판단돼서 방역당국은 지역사회 감염이 우려되는 지역의 시설부터 예방적 선별검사를 할 계획입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서울 강남의 유흥업소 확진자와 관련해서는 접촉자들에 대한 검사가 계속되고 있고요. 최근에는 또 이 집단 감염 우려가 높은 곳으로 지목되고 있는 장소가 작은 규모의 술집입니다. 4차 감염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홍지용 기자입니다. 서울 이태원의 세계 음식거리에 있는 한 술집입니다. 이곳 종업원인 20대 여성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몸살 증상이 있었지만 이달 초까지 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밀접 접촉자는 28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용산구는 술집 안이 어둡고 CCTV에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서울 설해마을에 있는 술집에서도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술집 주인과 종업원, 손님까지 3명입니다. 또 술집 주인과 배우자, 손님을 접촉한 사람도 뒤이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보건당국은 지난달 미국을 달려온 술집 주인의 배우자가 최초 감염원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 사이에서 또 술집 안에서 전파가 이뤄졌다면 최대 4차 감염이 일어난 게 됩니다. 서초구는 밀접 접촉자를 파악하기 위해 술집에 남아있는 2주치의 CCTV 영상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좌석 공간을 넓게 배치하도록 한다거나 출입 시 발열 체크나 마스크 착용, 그다음에 출입자 명단 작성 등에 대해서도 적극 안내하고 갖추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종업원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강남 유흥업소에 대해서는 밀접 접촉자 117명 가운데 75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강남구는 역학조사 때 업소에서 일한 사실을 숨기고 집에 있었다고 허위 진술한 혐의로 종업원 이모 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JTBC 홍지용입니다. 오늘의 핵심 뉴스들을 정리해드리는 아침엔 주요 뉴스입니다.
4.15 총선의 사전투표가 오늘 새벽 6시부터 시작됐습니다. 내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3,508개 사전투표소에서 진행됩니다.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투표소에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을 비롯해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사전투표율은 전체 투표율을 예측할 수 있는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16년 20대 총선의 사전투표율은 12.2%에 그쳤지만 2017년 대통령 선거 때는 26.1%, 2018년 지방선거 때는 20.1%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완치 후에 재확진된 사례가 전국에서 70여 건이 나왔고 서울에서도 강남구 30대 여성에서 이런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자체는 퇴원한 환자에 대한 전수조사도 진행하고 있는데 보건당국은 격리 해제된 뒤에 환자 관리에 대해 보완책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해외에서 역유입되는 코로나19 환자가 계속해서 늘어남에 따라 정부가 외국인의 국내 유입을 줄이기 위해 오는 13일부터 90개국의 무비자 입국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단기 비자의 효력도 잠정적으로 정지됩니다. 외교관이나 항공기 승무원, 일부 기업인 등은 예외적으로 비자 면제가 유지됩니다. 닫힌 경제의 문을 열고 싶다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일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중앙은행이 2조 3천억 달러의 자금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강한 경제 반등이 있을 것이라고 한 파월 연준 의장은 하지만 섣부른 경제활동 정상화에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면서 글로벌 경제 위기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 총재는 세계 경제가 대공황 이후 최악의 위기에 놓였다고 경고했습니다. 올해 세계 경제 예상 성장률을 기존 3.3%에서 마이너스 성장으로 바꿨습니다. 이번 경제 위기가 지난 세기에 발생한 어떤 위기와도 다르다며 180개 회원국 가운데 170개국 이상의 1인당 국민소득이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불법 성착취물을 만들고 퍼뜨린 조주빈의 범행에 가담한 10대 공범이 어젯밤 구속됐습니다. 박사방 유료 회원들이 암호화폐를 입금하면 이를 현금화해서 조주빈에게 전달하는 자금책 역할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침엔 주요 뉴스였습니다.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처럼 성착취 영상물을 만들면 앞으로는 무기징역까지 구형하겠다고 검찰이 밝혔습니다. 조주빈이 첫 대상일 수 있습니다. 여성국 기자입니다. 검찰은 그동안 일명 N번방을 운영한 조주빈처럼 아동과 청소년을 협박해 음란물을 찍으면 최소 5년 이상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바뀐 기준으론 2년 높인 최소 7년, 조직적으로 이뤄진 경우엔 최저 15년에서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수 있습니다. 성착취 영상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자 검찰이 구형 자체를 높여 법원의 선고 형량을 높이겠다는 겁니다. 현재 조사를 받고 있는 조주빈이 이 기준의 1호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조주빈의 공범을 조사하며 조직적 범죄 가능성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대화방에 영상을 유포하거나 영상을 소지한 이들에 대한 처벌 기준도 엄격해졌습니다.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영상을 다운받아 영리 목적으로 유포하면 징역 2년에서 시작하던 구형을 최소 7년으로 높였습니다. 또 이전엔 영리 목적 없이 영상을 갖고 있는 경우엔 대부분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강화된 기준에 따르면 처음 적발됐을 때도 벌금 500만 원 이상, 재범일 땐 징역 6개월 이상을 구형하기로 했습니다. 영리 목적이라면 구형량이 징역 2년에서 시작합니다. 형을 낮추는 데 고려되던 감경 사유, 새 기준에선 찾아볼 수 없습니다. 검찰이 강화된 기준을 내놓으면서 법원의 양형 기준도 바뀔지 주목됩니다. JTBC 여성국입니다. 경찰이 수사를 하는 와중에도 불법 영상물 수천 개를 버젓이 거래하고 있는 디스코드 비밀방에 대해서 보도해드렸었는데요. 운영자가 잡혔는데 미성년자였습니다. 정혜성 기자입니다. 회원 370명이 참여한 디스코드 비밀 대화방. N번방 영상 2,700개를 2만 원에 판다는 회원부터 N번방이 아닌 다른 음란물 50GB를 판다는 회원까지 다양합니다. 이 방의 실체는 JTBC 보도로 알려졌는데 경찰이 그제 운영자를 검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잡고 보니 미성년자였습니다.
경찰은 또 다른 비밀방위 운영자도 추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수사에도 불구하고 디스코드에선 여전히 음란물 불법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취재진이 확인한 또 다른 비밀 대화방들입니다. 텔레그램 N번방에서 유포된 것으로 추정되는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이 그대로 올라옵니다. 박사의 이름을 본떠 만든 방에서부터 잠시 폐쇄했다가 오는 15일 다시 열겠다고 공지한 방도 있습니다. 새롭게 발견된 것만 최소 7개입니다. 수사 속도보다 불법 음란물이 재유포되는 속도가 더 빠른 건 아닌지 우려됩니다. 디스코드는 실명과 실제 전화번호와 메일 주소를 넣지 않아도 가입을 할 수 있어 미성년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디지털 성범죄 관련해서 경찰이 붙잡은 인원은 221명. 폐쇄한 디스코드 대화방은 5곳입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텔레그램 박사방의 운영자 조주빈의 범행을 도운 공범 18살 강모 군이 어젯밤 구속됐습니다. 강 군은 붓다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면서 박사방 참여자를 모집 관리하고 범죄 수익금을 조주빈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백성문 변호사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10대 미성년자가 공범이라는 것도 충격적이고요.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 이게 소년법상 소년이기 때문에 보통은 구속이 안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 사건의 경우 그만큼 심각하다 이렇게 봤을까요?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소년법 55조에 보면 소위 소년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이상 구속하지 않는다라고 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분했던 사건들 중에서도 소년이라는 이유로 구속이 되지 않았던 사건들 종종 목격하셨을 텐데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화명 붓다를 사용했던 이 강구는 18세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현재 이 대화방과 관련된 국민적 공분이 굉장히 거센 건 그만큼 굉장히 범죄 혐의가 중대하다는 뜻일 것이고, 그리고 이 대화방에서의 역할이라는 걸 고려할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일단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주의 우려는 나이와 진술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충분히 인정된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정도 상황이라면 아무리 소년법상 소년이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구속을 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까지 알려진 혐의들, 그 내용들을 보면 박사방 참여자를 모집 관리하고 범죄 수익금을 조주빈에게 전달한 거, 뭐 이 정도잖아요. 뭐가 있을까요, 더? 일단은 뭐 그건 범죄단체 조직과 관련해서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일단 현재까지 이 붓다 이 강모 군의 역할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화방의 회원들을 모집하면 일단 이 대화방에 입장할 때 돈을 내야 되는데 이 돈을 암호화폐로 모았죠. 암호화폐로 들어온 것을 현금화하고 현금화한 걸 조주빈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거기에다가 추가로 이 제작과 관련해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아직 명확하게 나온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여기서 제작에 관여했다라거나 아니면 범죄단체 조직죄가 가능하다면 그럼 형량이 대폭 상향될 가능성이 있는데, 일단은 이 강모 군은 범죄 수익은 본인은 받은 적이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 텔레그램 그 대화방에서는 이 붓다 강모 군이 돈을 한 1,500만 원 정도 들고 잠적했다 이런 소문도 돌긴 했거든요. 이 범죄 수익금의 분배와 관련해서는 수사가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조주빈과 공동 운영을 하지 않았고 범죄 수익도 배분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범죄단체 조직죄를 피하기 위한 그런 의도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충분히 그렇게 읽힙니다. 일단은 범죄단체 조직죄가 되는 게 그렇게 쉽진 않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범죄단체 하면 조직폭력배가 있죠. 보통 두목이 있고 행동대장이 있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역할들을 나눠서 유기적으로 이 단체가 움직여서 하나의 범죄 행위를 하는 것을 통상 우리가 범죄단체 조직죄라고 하는데, 사실 지금 이번 사안을 범죄단체 조직죄로 좀 볼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사실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상황입니다. 현재 나와 있는 것만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고 하는 게, 범죄단체가 조직이 돼서 조주빈이 이제 제작부터 유포 모든 것들을 이제 담당을 하고 그 밑에 지금 붓다나 이기아나 뭐 지금 얘기가 나온 사마귀 이런 사람들, 그다음에 수많은 여러 공범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이려면 이 수익금의 배분도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각자 도생으로 여기도 음란물을 유포해서 알아서 수익금을 가져가고 저기도 알아서 가져가고는 구조라면 사실 개별적으로 범죄단체 조직으로 보기에는 좀 무리가 될 수도 있거든요. 실제로 지금 그래서 자금의 흐름을 잘 추적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강모 군은 내가 지금 음란물에 대해서 좀 이렇게 궁금한 호기심이 있어서 들어왔었던 것이고, 범죄 수익을 추가로 나눈 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최소 나는 범죄단체 조직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뜻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네. 사실 여부에 대한 판단을 정확하게 해봐야 되는 겁니다. 네, 범죄 수익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조주빈 얘기도 이어서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주빈 범죄 수익 가운데 뭐 3천만 원 가량을 자신이 배달 음식을 시켜서 먹는데 사용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주장을 하면 3천만 원은 그렇게 지출이 된 것으로 결론이 나는 겁니까? 사실 그 부분은 이제 확인을 해봐야겠죠. 그걸 뭐 카드로 쓰지 않고 현금화한 다음에 현금을 기초로 썼다면 현실적으로 추적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수익의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규모가 나오면 그 당시에 검거 당시에 있었던 1억 3천만 원을 제외하고 얼마가 더인지 체크를 하고 그다음에 사용처를 확인해야 되는데 이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조주빈이 본인이 집에서 현금으로 시켜 먹었다는 돈이 이 소위 말하는 공범들에게 이제 소위 말하는 활동자금 같은 것들로 지급이 된 것인지 이 부분은 사실 현실적으로 조사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건 공범들이 다 검거가 돼서 이와 관련된 범죄 수익과 관련해서 일단은 입을 맞추다 보면 어느 정도 중간에 허점이 나온단 말이죠. 네. 그래서 현재 지금까지 드러나 있는 범죄 수익 지금 예상보다는 훨씬 적습니다. 초기에 뭐 수십억 원대 얘기가 나왔다가 이제 중복되는 회원들이 많아서 좀 수익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일단 조주빈 변호사가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수사기관에 정확하게 밝혀야 될 거고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이 지금 있어야 할 돈이 없어진 것들 그게 어떻게 나눠지거나 분배가 되거나 아니면 어떻게 사용이 됐는지 그걸 밝히는 게 이번 수사의 또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네, 검찰은 조주빈의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13일에 기소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뭐 어떤 혐의가 적용이 될까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아동 성음란물 제작죄입니다. 네. 나머지 혐의를 모두 합쳐도 이거보다 중하진 않습니다. 사형을 제외하고 살인죄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해지게 되기 때문에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이 혐의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살인 예비음모죄도 또 이제 그거는 추가가 됐고요. 여러 가지 또 아동 음란물 유포죄도 있을 것이고 지금 관련된 혐의는 굉장히 많습니다. 협박이나 강요 같은 것들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지금 검찰이 일단 구형에 관련된 기준을 좀 변경을 했다고 하는데 그 기준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그 기준대로 따른다면 조주빈에게는 무기징역까지도 구형이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디지털 성범죄 사건 처리 기준 말씀하신 대로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기존의 상황에 비해서 굉장히 엄하게 처벌이 되는 겁니까? 굉장히 많이 상향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선고형이 감형이 된다는 게 올라간다는 게 아니고 일단은 검찰이 구형 자체를 올린다는 거거든요. 더 중요한 건 법원의 양형 기준을 바꾸는 게 더 중요하겠죠. 아하. 이쪽에서 아무리 중하게 구형을 해도 법원에서 기존의 양형 기준대로 선고를 하면 괴리만 굉장히 커질 가능성이 많은데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동 음란물 제작 사범 관련해서는 무관용 원칙입니다. 전원 구속을 하고 주범인 경우에는 15년 이상 그리고 최고 무기징역까지 구형을 한다고 지금 입장을 밝힌 거고요. 그다음에 제작엔 관여하지 않았지만 아동 음란물을 유포하는 경우 아동 음란물 유포죄 같은 경우 실제로 중하게 처벌을 받은 전례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영리 목적으로 유포할 경우에는 구형을 7년 이상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영리 목적은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그냥 유포한 사범 같은 경우에도 최소 4년 이상을 구형하겠다라는 입장이고 그다음에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아동 음란물 소지죄죠. 이제 지금 어찌 보면 이 N번방의 회원들이 될 텐데 이제 소지를 하는 경우에도 단순 소지, 그러니까 초범 이런 경우에는 벌금도 좀 상향해서 500만 원 정도까지 선고를 할 것이고 만약에 이걸 영리 목적으로 또 소지를 했다. 많은 양을 그렇다면 최대 2년까지도 구형을 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구형량의 기초에서 법원도 이제 선고형에 관련된 양형 기준을 좀 변경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N번방의 전 운영자 왓츠맨이 있습니다. 앞서 검찰이 3년 6개월을 구형했잖아요. 그래서 너무 뭐 이 정도는 미약하다라고 하는 비판도 있었는데 이번에 디지털 성범죄 사건 처리 기준을 바꾸게 되면 왓츠맨에 대한 구형량도 더 올라갈 수 있습니까? 당연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제 보통 그 형벌 소급하는 거 안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거는 없던 죄가 생겼을 때 들어가는 얘기고요. 기준을 바꾸는 건 중간에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 검찰 입장에서 3년 6개월 구형했다가 지금 다시 재개를 해서 또 N번방과의 관련성 등을 포함해서 구형을 대폭 지금 올릴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는 상황이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법원의 선고형은 좀 별개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 논란이 되는 건 또 다른 운영자 중에 하나였던 켈리라는 사람은 1년을 1심에 선고받았는데 이게 우리 구형량 아까 바뀐 기준을 생각해 보시면 아동 음란물을 유포했는데 1년 고작 1년 선고가 난 겁니다. 근데 검찰 입장에서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항소도 안 했어요.
그래서 아까 검찰 구형량이 많이 올라갔다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 이 켈리는 일단은 확정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이 이제 항소를 안 하면 그 이상의 형을 선고할 수는 없거든요. 켈리 같은 경우는 그 이상은 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한 가지만 짧게 더 질문을 드리고 답변 듣겠습니다. 해외 메신저 디스코드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N번방의 성착취의 동영상이 이 디스코드에서 네. 요즘 계속해서 재유포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엄정한 처벌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 문제가 되는 건 거긴 전화번호를 입력하지 않고 본인의 개인정보를 다 입력하지 않아도 가입이 가능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추적이 가능하냐의 문제는 분명히 남을 거예요. 앞으로 이런 류의 사실 디지털 성범죄는 계속 일어날 것이고 또 일어나면 피해자는 또 엄청나게 큰 피해를 입을 것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수사기법 포함한 여러 가지를 다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백성문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타다 베이직이 오늘을 끝으로 영업을 중단합니다. 이른바 타다 금지법이 내년에 시행되기 전에 미리 정리를 하는 겁니다. 다른 플랫폼 택시 업체들은 정부 심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세누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타다의 상징이던 11인승 카니발 1,400여 대는 중고시장에 나오게 됐습니다. 타다 직원들은 희망퇴직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타다 금지법은 내년 10월에 시행되지만 그 전에 사업을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고급 택시 형태인 타다 프리미엄과 공항으로 가는 타다 에어 서비스는 계속하지만 기본형인 타다 베이직은 사라집니다. 타다 드라이버 비상대책위원회는 회사를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파견법,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이재용, 박재욱 대표를 처벌하라! 타다가 운전기사를 불법 파견하고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들은 당장 생계가 걱정이라고 말합니다. 대리운전 같은 경우 좀 많이 하신 분들이 계신 것 같긴 한데 대리운전도 워낙 경쟁이 좀 또 치열해져가지고 최근에 정부는 다른 플랫폼 택시의 심사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승차 거부가 없거나 사전 예약이 가능한 서비스를 신청한 업체들입니다. 빠르면 다음 달부터 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이세누리입니다. 국내에서 하루 늘어난 확진자 수가 40명 아래로 내려가도 긍정적으로만 볼 수 없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해외 유입 사례들이죠. 해외에서 들어와서 확진을 받은 환자로 인해서 2차 감염이 나온 경우에서 60%는 가족 간의 감염이라는 중대본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도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태훈 기자, 자가격리에서 가족 간 감염에 대한 우려는 계속 나왔었던 거잖아요. 수치로도 확인이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중앙대책본부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해외 유입 확진자로 인해서 국내에서 발생한 2차 전파자 중에 60%는 가족 간 감염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제 0시 기준 해외 유입 확진자는 800여 명이고요. 이 가운데 134명이 이들에 의해서 국내에서 2차 감염됐고 이 중 가족이 56.7%를 차지한 것입니다. 이달 1일부터 모든 입국자는 2주간 자가격리 대상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가족은 외부 활동에 별다른 제약이 없기 때문에 지역사회 전파 우려가 크다라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불안한 국제유가 시장과 관련해서는 속보가 있습니다. 이 감산 합의가 그동안 계속 미뤄지고 안 나오고 있었는데 합의 소식이 전해진 게 있네요. 일단 외신 보도만 나왔는데 그런데 시장에서 기대하는 감산량에는 미치지 못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주요 산유국 연대 기구죠. 오펙에 따르면 긴급 화상회의를 열고 합의한 것으로 그렇게 현재까지는 전해지고 있습니다.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두 달간 하루 1,000만 배럴의 원유를 감산하기로 했습니다. 하루 1,000만 배럴은 코로나19 확산 이전에 전 세계 원유 공급량의 10% 정도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하루 산유량과 비슷한 규모지만 말씀하신 대로 시장의 예상치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네, 다음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북한 경제를 다룬 보고서를 처음으로 발간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북한 경제의 최근 흐름을 전반적으로 다뤘습니다. 보고서는 먼저 북한의 종합시장, 이른바 장마당이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2010년 200여 개에서 2019년엔 500개 정도의 장마당이 있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평양에도 30개의 시장이 있는데 가장 큰 통일거리 시장은 서울의 동대문 시장보다 크다라고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네, 아침에 새로 들어온 소식들을 중심으로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안태훈입니다.
네, 그제 어제는 괜히 겨울옷 다 넣었나 싶을 정도로 아침 저녁에는 좀 추운 느낌이었고요. 최근에 또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요즘은 조금만 몸에서 증상이 있어도 가슴이 철렁하죠. 몸을 특히 챙기셔야 할 시기가 바로 초봄, 바로 이 시기인데요. 전문가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기성 K웨더 예보센터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 건조한 날씨는요. 특히 서울과 수도권에 비가 언제쯤 올까요? 일단 일요일 정도에 뭐 선악성으로 아주 약하게 가능성은 있는데 네. 확률은 좀 낮고요. 네. 서울에 본격적인 비가 온다면 다음 주말. 어. 그러니까 뭐 한 18일. 그러네요. 네, 이 정도에 가서 나오지 않겠나 일단 그렇게 봅니다. 네, 왜 이 질문부터 드렸냐면 지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건조주의보도 아니고 건조경보가 내려진 게 오늘 10일째여서 그러니까 1일부터 오늘 10일까지 쭉 내려져 있는 상태여서 이게 또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기도 해서요. 네네. 지금 뭐 일단 저 건조특보 기준이 2004년에 바뀌었어요. 그때서부터 시작을 한다면 가장 긴 기간입니다. 서울이 그 건조특보, 그러니까 건조경보가 지금 열흘째 지속되고 있는데 작년 겨울이 좀 가물었었죠. 네. 그래서 작년 겨울 2018년 12월, 2019년 2월에 일주일 정도 그때 있었던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흘 정도 네. 주의보도 아니고 경보가 지속되는 것은 처음이죠.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일단 상당히 좀 이례적인데요. 네. 지금 보면은 올해 겨울이 굉장히 비도 많이 오고 따뜻했어요. 네. 근데 이게 3월에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겨울에는 오히려 봄, 늦은 봄 기압 배치가 계속됐단 말입니다. 따뜻하고 비도 많이 오는 이런 패턴이었다가 3월이 딱 접어들면서 기압이 완전히 바뀌더니 이제는 겨울 패턴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다음 평년과 계절이 거꾸로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례적이면서도 이런 것들이 사실은 기후변화로 인해서 이런 어떻게 보면 변화라든가 불규칙성이 일어난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겨울과 봄이 바뀌었다. 그러면 이거는 이상기후 현상의 하나로도 그럼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상기후 현상이라는 것들이 결국은 이제 이런 것들이거든요. 정상적으로 움직여 나가는 것들이 아니라 실제로 상당히 변화가 심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기상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라는 거죠. 네. 그럼 올 봄에는 계속 이렇게 좀 건조할까요? 일단 저희들 예상하는 것은 5월, 6월까지도 평년보다 비는 좀 적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5월, 6월까지 네, 비는 적을 것이다. 장마가 이제 시작돼야 일단 비가 이제 정상적으로 내릴 것으로 보는데 그래도 다행히 작년에도 가물었거든요. 근데 작년 가물었던 것과 상당히 좀 차이가 있는 것은 다행히도 이제 지금 이렇게 가물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상학적 가뭄이라 그래요. 비가 안 오는 거를. 네. 근데 이제 이게 실제로 쌓여서 수문학적, 그러니까 댐이라든가 용수 물량이라든가 혹은 농업 가뭄 여러 가지를 나누는데 이런 농업 가뭄이라든가 수문학적 가뭄은 아니에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지금 저 댐이라든가 이런 데는 용수율이 거의 평년에 150% 이상으로 굉장히 많아요. 그게 기상학적인 건조인 거군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기상학적으로 건조한 것이지 실제로 뭐 농사 짓거나 공업 용수를 갖다 공급하는 데는 6월까지도 현재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다만 이제 밭작물, 밭작물은 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봅니다. 네. 그런데 이제 건강도 건강이지만 이렇게 건조하면 그 문제가 지금 산불이 전국적으로 나고 있어서 이거는 뭐 건조한 게 가장 큰 이유가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4월이 1년 중에 일단 가장 건조하고 두 번째 이제 바람이 가장 강하다 보니까 대형 산불이 많이 발생을 하죠. 최근에 와서 이제 굉장히 건조하고 또 바람도 강하게 불다 보니까 뭐 최근에도 도처에서 지금 산불이 발생하고 있는데 사실 굉장히 좀 조심을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네. 지금 시료 습도가 이제 경보가 나온다는 얘기는 25% 이하 그리고 이틀 이상 지속될 때 이제 경보가 발령이 되는데 통상 저희들이 화재가 발생하는 기준을 갖다가 시료 습도가 50% 이하를 보거든요. 그럼 지금 50%가 아니라 25% 이하로 열흘 이상 지금 지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화재라든가 산불 위험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네, 그럼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음 주말에 이제 좀 비가 오기 전까지는 좀 이 산불은 계속해서 조심을 해야겠네요. 건조한 날씨가 계속 될 테니까. 네, 일단 다음 주말 정도에 가서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면은 건조특보는 좀 당분간 해제될 거로 보여요. 그 이전까지 다음 주말까지는 이런 건조한 상태는 이번 주말에 이제 일요일 날 동해안 지역만 지형적 영향으로 좀 비가 올 거로 보고 있거든요. 그 지역을 제외해놓고는
전국적으로 계속 수도권을 포함해서 뭐 산불은 계속 조심해야 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사실 봄하면 이렇게 건조한 날씨가 하나의 특징이고 또 하나의 특징이 일교차가 크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제 어제는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새벽에 출근해서 그런지 몰라도 좀 많이 춥네 이런 느낌이 들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렇게 일교차가 벌어지는 게 또 건조한 날씨와도 또 연결이 돼 있는 거라고요? 아, 네, 그렇습니다. 이 공기 중에 수분이 낮으면 낮을수록 복산 행각이 심해집니다. 기온이 빨리 떨어진다는 얘기죠, 아침에. 그러니까 최근에 아침 기온은 오히려 평년보다 낮아요. 그래서 근데 낮 기온이 일사가 강하다 보니까 평년보다 높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일교차가 굉장히 커지면서 뭐 며칠 전에는 거의 20도 이상 일교차가 있었던 적도 있었는데 사실 정상인들도 일교차가 15도 이상이면 건강이 굉장히 나쁘다고 해요. 네. 뭐 일교차 20도 이상 벌어지면은 거의 사람 면역력이 30% 이상 약화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새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코로나19도 있고 그랬으니까 이 감기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좀 건강 관리도 굉장히 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네. 봄철 날씨의 특징 중에 이제 일교차, 건조,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미세먼지, 황사 이런 얘기를 항상 해드리는데 최근에는 좀 조용해요. 좀 대기가 원활한지 미세먼지는 좋은 수준이다 이런 소식을 계속 전해드렸던 것 같아요. 네, 제가 미세먼지 예보를 낸 지 5년째인데 네. 올해가 가장 좋습니다. 아, 올해가요? 네, 그러니까 작년 12월서부터 올해가 뭐 거의 최상으로 좋다고 보는데 뭐 4월 같은 경우는 뭐 3월, 4월 같은 경우는 뭐 작년 수준의 반도 안 됩니다. 농도가. 네. 굉장히 좋은 거죠. 실제로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죠. 좋아지는 요인들이 날씨 요인도 있고 중국 뭐 산업 이런 게 다 선 요인도 있고 또 우리나라 정부에서 굉장히 그 미세먼지를 줄이려는 이런 정책이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뭐 지금 올해 같은 경우 남은 기간에도 일단 미세먼지는 3월까지 가장 높아요. 네. 4월, 5월은 되게 황사의 영향으로 좀 높아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미세먼지는 뭐 평년 수준 거의 보다 좀 낮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황사도 올해는 뭐 평년보다 좀 작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반기성 K웨더 예보센터장이었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 목요일인 4월 16일 세월호 참사 6주기입니다. 잊지 말자는 연극이 올해도 무대에 올랐습니다. 온라인으로 관객들을 만났습니다. 김나한 기자가 전합니다. 70일이 지났다. 난 너에 대한 기억과 추억이 점점 흐려질까 걱정한다. 목소리로 표정으로 아이 잃은 마음을 말하는 배우의 시선이 닿은 곳은 텅 빈 관객석입니다. 세월호 참사 이듬해부터 한 해도 빠지지 않고 4월 16일 그날을 기억하는 연극제를 열어온 극단들은 올해도 무대에 오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번지면서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첫 공연을 맡은 극단은 결국 관객 없는 연극을 선택했습니다. 대신 온라인 중계로 관객을 찾아갔습니다. 그 안전과 관련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저희가 이 코로나 문제로 극장에서 공연하는 부분이 관객이 없는 연극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일인데다 특히 작은 극단들은 자체 촬영팀이 없어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중계에 쓰인 장비라곤 화상 채팅에 쓰일 법한 카메라 한 대가 전부였습니다. 우리가 그 아픔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공연을 하는 것이 맞고 세월호를 기억하는 연극은 10개 극단이 참여해 6월까지 2달간 이어갑니다. 다른 극단들은 30명이 들어가는 소규모 극장에 멀찍이 떨어져 앉는 방식으로 8명 정도라도 관객을 받아 공연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JTBC 김나한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차츰 구름이 끼겠습니다. 강원도 영서와 경상도 일부 지방에는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는 열흘째 건조경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작은 불씨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6도, 대전 18도, 전주 17도, 부산 14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미세먼지는 대부분 보통 수준을 보이겠지만 경기 북부는 오전에, 서울과 경기도는 밤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이 예상됩니다. 아침엔 뉴스워치,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4.15 총선의 사전투표가 오늘 새벽 6시부터 시작됐습니다. 내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3,508개 사전투표소에서 진행됩니다.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투표소에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을 비롯해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사전투표율은 전체 투표율을 예측할 수 있는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16년 20대 총선의 사전투표율은 12.2%에 그쳤지만 2017년 대통령 선거 때는 26.1%, 2018년 지방선거 때는 20.1%를 기록했습니다. 서울 강남구의 30대 여성이 코로나19 완치 판정을 받고 2주 만에 다시 확진 판정을 받는 등 완치 후 재확진 사례가 70여 건이 국내에서 확인되면서 방역당국이 보완책을 구심하고 있습니다. 개별 사례들의 특성을 조사해서 이런 경우 감염력이 있는지 등을 파악하고 관리 대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해외에서 역유입되는 코로나19 환자가 계속해서 늘어남에 따라 정부가 외국인의 국내 유입을 줄이기 위해 오는 13일부터 90개국의 무비자 입국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단기 비자의 효력도 잠정적으로 정지됩니다. 외교관이나 항공기 승무원, 일부 기업인 등은 예외적으로 비자 면제가 유지됩니다. 불법 성착취물을 만들고 퍼뜨린 조주빈을 도운 박사방 자금책 18살 공범이 어젯밤 구속됐습니다. 참여자들을 관리하고 범죄 수익금을 조주빈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경찰은 이번 범행에 깊숙이 개입한 공범 조사에 집중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 수요일 총선 당일 선거 방송을 저희 JTBC가 지금 알차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선거 방송입니다. 오늘과 내일 사전 투표하시면 투표소 앞에서 찍은 사진들을 보내주세요. 무료 문자 샵 0987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2020 우리의 선택 JTBC 선거 방송도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금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